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MQA 연구실의 김재훈입니다. 금일 세미나는 강화학습에서 사용되는 탐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강화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설정된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순차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위한 모델인데요. 강화학습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는 상태, 행동, 보상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 팩맨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팩맨은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에이전트에 속하고 이 유령을 피해서 최대한 많은 노란색 네모를 먹어서 최대한의 점수를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강화학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어진 상태에서 에이전트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유령을 만나서 게임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 완전히 끝이 나버리고 더 이상의 점수를 올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태에서 에이전트를 이번에 왼쪽으로 옮겨본다면 그렇다면 노란색 네모를 먹어서 점수를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죽지 않았으니까 다음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점수를 올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행동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보하는 게 강화학습의 목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환경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 중 하나가 탐험 착취 간의 딜레마입니다. 탐험은 환경의 불완전한 정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리고 착취는 확보한 정책을 기반으로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탐험이 왜 필요할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상황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3번과 4번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아직 탐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스테이트 1, 2, 5, 6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알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법은 스테이트 1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6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리디한 정책을 가진 에이전트라면 해당 경로만을 방문을 해서 보상을 최대화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테이트 1을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 스테이트 4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을 주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강화학습에는 탐험이 꼭 필요합니다. 당장은 무의미한 상태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좀 더 탐험을 함으로써 더 큰 보상을 가져올 기회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험과 착취 딜레마는 에이전트가 행동을 취할 때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설지 매 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기본적인 탐험 방법론 중 하나는 입실론 그리디 방법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어진 정보 내에서 큰 보상을 주는 행동을 위주로 선택을 하지만 사용자가 부여한 입실론만큼의 확률로 임의의 행동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이제 가보지 않은 상태에도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해 보이는 방법론이지만 꽤 좋은 탐험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강화학습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탐험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환경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더 고도화된 탐험 방법론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런 이미지 기반의 환경에서는 사소한의 픽셀 차이만으로도 다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태 종류가 무한에 가깝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고려해야 될 환경 정보가 매우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의의 상태를 랜덤하게 방문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탐험을 수행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시간 효율적으로 탐험을 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방법론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탐험의 이런 비효율성은 보상이 매우 희소하게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데요. 이를 하드 익스플로레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보상이 희소하다는 것은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 취한 행동을 평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최적의 정책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대표적으로 그런 환경에는 몬테주마의 저주라는 아타리 게임 내의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 캐릭터를 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통해 점수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다만 이 화면 자체가 애초에 게임 시작할 때 처음 보는 화면인데 처음에는 무조건 이 열쇠를 먹어야지만 이런 문들을 열어서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쇠를 얻기 위한 루트는 사실상 이미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이 줄을 잡고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해골을 점프해서 뛰어넘은 다음에 올라와서 이 키를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열쇠를 얻고 문을 여는 행위 외에는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다리를 내려가고 줄을 잡고 내려오고 해골을 뛰어넘는 이런 모든 행위들에는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오로지 열쇠를 먹고 문을 여는 행위에만 보상이 주어집니다. 설령 심지어 운 좋게 열쇠를 얻고 문을 열어서 다른 방으로 이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 시작 방처럼 키와 도어가 한 군데에 있는 경우는 없고요. 이렇게 다른 방에 키가 있거나 다른 방에 문이 있어서 보상을 받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피드백을 얻기까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입실론 그리디 방법론을 사용해서는 이 해당 환경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화학습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론 중 하나인 DQ에는 실제 논문에서도 이 몬테주마의 저주 게임에서는 아무런 점수를 얻지 못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환경의 랜덤성이 강한 요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작위의 그림이 나오는 TV가 나타나자 에이전트의 시선이 고정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는 고도화된 탐험 방법론을 연구하다가 발견된 문제이기는 해서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강화학습 내에서 탐험이라는 이런 분야는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만큼 종류도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닌 모델 자체에서 생성된 보상을 함께 활용을 해서 탐험을 수행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측 모델을 활용한 방법론을 위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intrinsic word인데요. 기본적으로 RL은 액션과 스테이트 리워드만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리워드는 이제 환경에서 제공되는 리워드인데요. 이 리워드를 저희는 이제 extrinsic reward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intrinsic reward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델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생성하기 위한 모듈이 필요를 하고요. 여기서 발생한 intrinsic reward가 extrinsic reward와 더해져서 에이전트에 제공이 되고 이를 통해서 모델이 보다 더 새로운 상태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의 장점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0에 해당하더라도 앞서 몬테주마의 저주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저 보상이 계속 0만 나오는 굉장히 스퍼스한 환경이었죠. 하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 자체에도 인트린직 위어드를 사용하면 0보다 높은 보상을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상을 계속 줌으로써 에이전트가 새로운 정보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러한 intrinsic weird는 다른 말로는 curiosity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호기심이라는 말이니까 어쩌면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 모델 기반의 방법론들은 예측 오차나 예측값의 분산 등을 curiosity로 활용을 해서 모델의 탐험을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예측 모델로는 이제 Forward Dynamics 모델링이 있는데요. 이 Forward Dynamics 모델링은 모델이 수집한 경험을 기반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과 현재 행동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해서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나온 예측 오차가 크다면 그렇다면 모델이 해당 경로를 많이 접하지 못했다, 많이 학습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쪽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 경로로 해당 상태에서 좀 더 탐험을 하도록 장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측 오차를 인트린직 위어드로 활용을 해서 에이전트가 보다 새로운 상태로 가도록 탐험을 계속해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큰 함정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노이지 TV처럼 특정 상태 내에서 랜덤성이 매우 높은 노이즈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에이전트가 여기에 시선을 빼앗겨 버려서 더 이상 탐험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노이즈가 다음 상태를 무작위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두 인풋으로는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예측 오차가 계속해서 높게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논문이 Curiosity Driven Exploration by Self-Supervised Prediction 이라는 논문인데요. 해당 방법론은 이런 Inverse Dynamics 모델링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Forward Dynamics와는 다르게 Inverse Dynamics는 현재 상태와 그 다음 상태를 입력을 해서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를 예측을 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는 Intrinsic Curiosity 모듈이라고 해서 Forward Dynamics와 Inverse Dynamics를 하나의 모듈 안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Intrinsic Weird를 사용하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고 여기에 ICM을 활용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ICM은 동일한 인코더에서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를 입력을 해서 각각의 임베딩을 생성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Forward 모델링과 Inverse 모델링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링에서 MSE 로스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는데요. 이 둘을 합쳐서 Intrinsic Weird를 만들어냅니다. 논문에서는 이 Forward Dynamics를 수행해서 만든 MSE 로스가 Intrinsic Weird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도 그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데 쓰는 목적 함수 안에 다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두 로스의 합이 그냥 Intrinsic Weird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Inverse Dynamics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에이전트와 무관한 환경 요소를 무시하도록 피처 스페이스를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환경의 노이즈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에이전트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좀 더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서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하는 객체의 특징만 잘 찾으면 나머지는 무시를 해도 예측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학습을 통해서 노이즈 정보가 줄어든 특징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고 이 안에서 Forward Dynamics를 수행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노이즈의 영향을 받는 것을 좀 더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이런 TV 노이즈 문제를
앞서 보여드렸던 노이즈 TV와는 좀 다르긴 한데요. 이러한 화이트 노이즈가 포함된 환경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게임은 이제 울펜슈타인이라고 해가지고 미로를 탐험하면서 적을 처치하는 게임인데요. 프레임에 이런 무작위 패턴의 화이트 노이즈를 계속해서 발생을 시켰지만 에이전트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잘 탐험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버스 다이나믹스를 제외하고 실험을 수행했을 때는 이 초록색 그래프가 이제 인버스 다이나믹스를 없을 때 한 거고, 이 노란색 그래프가 인버스 다이나믹스를 포함했을 때의 성능인데, 확실히 포함했을 때의 성능이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개드릴 논문은 이제 Large Scale Study of Curiosity Driven Learning 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앞서 소개를 드렸던 Intrinsic Curiosity 모듈을 보다 다양한 세팅에서 실험한 연구입니다. 이전에 소개드렸던 논문에서 저자들이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하나를 얻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환경에서 주는 Extrinsic Reward를 전혀 받지 않고 단순히 Intrinsic Reward만을 사용했을 때에도 모델이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한 것입니다. 해당 슈퍼마리오 영상은 환경에서 주는 Extrinsic Reward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탐험을 목적으로 사용을 했던 Intrinsic Reward만을 사용해서 학습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리오가 버섯도 잘 피하고 점수도 얻어가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만약에 게임 에이전트가 이게 왜 되냐면 에이전트가 게임 오버를 당하게 되면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 상태는 이미 모델이 여러 번 경험을 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쪽으로는 흥미가 없기 때문에 큐리오시티가 높지 않아서 이쪽으로는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게임 오버를 안 당하려는 그러한 성질을 갖게 되고, 그리고 탐험을 하면서 에이전트가 다양한 스킬셋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특징 공간을 학습하는 것이 탐험에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IDF는 사실 ICM에서 수행한 것과 같은 인버스 다이나믹스를 활용한 것과 완전히 동일한 세팅이고요. 여기서 주목할 방법은 랜덤 피처를 사용할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 ICM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 인버스 다이나믹스 피처를 사용한 경우의 이제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 랜덤 피처를 사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랜덤 피처의 경우에는 인코더가 초기 파라미터로 고정된 상태에서 포워드 다이나믹스만을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포워드 다이나믹스 입장에서는 예측해야 할 이 대상이 이전에는 학습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보면 예측해야 될 이 대상이 계속해서 변동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파라미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워드 모델이 보다 학습을 안정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올 모델이긴 한데요. 이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R&D라는 후속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이시는 성능 그래프는 이제 에이전트를 Intrinsic Reward로만 학습을 한 다음에 Extrinsic Reward로 성능을 평가를 한 그래프입니다. 놀랍게도 랜덤 피처를 사용한 모델이 다수의 그래프에서 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몬테주마의 저주 게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몬테주마 저주 게임을 소개할 때 DQN 같은 경우에는 점수조차 내는 걸 실패하였고 현재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 그래프가 이전에 나왔던 모델인 ICM에 속하는데요. 이 ICM도 이 몬테주마의 저주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랜덤 피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노이즈 TV 문제가 사실 이 논문에서 제시가 된 문제인데요. 그 ICM에서 제시했던 화이트 노이즈 기반의 노이즈 TV 문제를 변형해서 이번에는 미로의 벽에 이미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노이즈 TV 문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노이즈의 패턴이 더 변화무쌍해졌고 그리고 탐험 중에 발견된다는 점이 차이점인데요. 오른쪽 실험 결과에서처럼 ICM이 이전과는 달리 제대로 된 탐험을 잘 수행을 하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제 제기된 다음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또 다시 연구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ICM의 저자가 작성을 한 Self-Supervised Exploration via Disagreement입니다. 우선 논문에서 저자는 이전 슈퍼마리오 그 실험에서 영감을 받았는 것 같은데요. 익스트린직 리워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인트린직 리워드만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환경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런 포워드 다이나믹스의 예측 오차를 활용하는 대신에 이제 포워드 다이나믹스에서 나온 예측 값들의 분산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갖는 포워드 다이나믹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에 대한 앙상블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학습이 이루어지는데요. 우선은 포워드 다이나믹스 모델링을 수행하고 이 MSE 로스로 포워드 다이나믹스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각각의 모델이 파라미터가 유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델별로는 이 미니 배치를 조금씩 다르게 샘플링해서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모델에서 나온 출력값의 분산을 구해서 인트린직 리워드를 생성하는데요. 이를 폴리시 그라디언트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트린직 리워드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처음 보는 상태를 볼 때에는 각 모델들이 아무래도 파라미터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출력값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분산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높은 인트린직 리워드를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경험한 적이 있는 상태에서는 포워드 모델들이 이미 한번 동일한 타겟에 대해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모델들이 비슷한 값을 출력해서 분산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안되었던 그 노이즈 TV 문제에서는 해당 방법론이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모델이 예측 오차를 쓰지 않고 출력값 간 분산만을 쓰기 때문에 다음 상태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단순히 특정 상태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이에 대한 큐리오시티가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이즈 TV의 시선을 빼앗기는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선이 이제 앙상블 모델로 이제 수행을 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랜덤 피처를 사용을 해가지고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방법론은 Exploration by Random Network Distillation인데요. 앞서 ICM에 대한 심화 연구를 수행했을 때 그 저자들이 발견한 거는 랜덤 피처를 학습을 했을 때 하드 익스플로레이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발견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진행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선 논문에서는 큐리오시티가 높게 나오지 않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모델이 아직 해당 데이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이 확률로 인해서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데 확률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베딩을 하는 인코더와 그리고 이를 예측하는 포워드 모델 간의 모델 복잡도가 달라서 이 복잡도에 대한 대소 관계에 따라서 오버피팅이나 언더피팅이 일어나서 예측 오차가 크게 난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다이나믹스 모델링을 활용하는 방법론의 경우에는 이 스토캐스틱 예시에서 예를 들면 몬테주마 저주 환경에서
방과 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는 노이즈 TV처럼 방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미지가 전환되는 게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예측 오차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요 1번 원인은 유지하되 2번, 3번의 원인은 방지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R&D는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진 두 개의 인코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타겟 네트워크로 파라미터가 초기 값으로 고정되어 있어 랜덤 피처를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프레딕터인데요.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타겟 네트워크에서 나온 랜덤 피처를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원인 2와 3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앙상블 오브 포워드 다이내믹스에서는 실제로 포워드 다이나믹스 모델링을 사용을 하고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과정을 거치고 여기서 나온 값들 간의 비교를 수행하는 이런 좀 복잡한 구조라면 R&D 같은 경우에는 더 단순하게 그냥 동일한 다음 상태값을 사용을 해서 두 개의 인코더를 넣어서 예측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동일한 시점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의 예측은 전이 확률과는 무관하게 확정적인 특징을 짓습니다. 따라서 원인 2를 해결을 하게 되고요. 원인 3 같은 경우에는 타겟 인코더와 프리딕터가 동일한 아키텍처의 인코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의 복잡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R&D 역시 자주 보는 데이터일수록 처음에는 이 랜덤 피처를 잘 예측을 못하겠지만 이 랜덤 피처는 결국 고정적인 값을 계속해서 내뱉기 때문에 프리딕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주 본 데이터의 랜덤 피처는 잘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MSE 로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인트린직 리월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R&D 방법론을 통해서 그 아타리에서 가장 익스플로레이션이 어렵다는 6가지 게임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이는 이 다이나믹스 파란색 선은 랜덤 피처를 활용한 포워드 다이나믹스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무래도 이 몬테주마의 저주와 프라이빗 아이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달성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몬테주마의 저주는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이 프라이빗 아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프라이빗 아이 역시도 몬테주마의 저주처럼 보상이 굉장히 스펄스하고 방 간의 이동이 있고 그리고 특정 아이템을 얻고 다른 방으로 가야 이런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두 게임의 특성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R&D는 이렇게 어려운 탐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